한가로운 달빛과 시원한 바람이 흐르던 밤, 4명으로 이루어진 영웅팀이 S급 괴물 파니와 마주했다. 이 늑대는 한 도시를 폐허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활용화를 고용해 처치하려 했다. 우리 주인공 맨도 이 팀에 속하지만 그는 팀에서 가장 무능한 존재였다. 싸움을 나서는 건 나머지 3멤버뿐이었다. 펜지는 위기에 처했지만 놀라운 힘으로 빠져나왔다. 다행히도 팀에는 뛰어난 치료사가 있어 그녀의 상처를 순식간에 회복시켰다. 맨은 다시 상대를 제압하며 검사에게 일격을 내릴 기회를 만들었다. 팀장은 거침없이 강력한 배기를 날려 괴물을 성공적으로 처치했다. 그 사이 맨은 미끼 역할을 했다.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모든 일이 끝난 뒤였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다음날 아침 영웅팀은 초대를 받아 음식을 함께했다. 하지만 평범한 음식에 팀장은 불만을 품었고 맨에게 평소처럼 뭔가 만들어달라 요구했다. 게다가 오늘이 그가 만든 음식을 마지막으로 맛볼 날이었다. 맨은 이유를 몰라 물었고 자신이 무능해서 팀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팀장은 슬림조차 이기지 못하는 맨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고 냉정하게 말했다. 더 강해지려면 고급 마법사가 필요했고 최소 4명이 필요한 팀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다. 그는 주로 요리와 빨래 같은 잡일만 해왔다. 남아달라고 애원했지만 팀장은 단호하게 그를 내쳤다. 맨은 깊은 슬픔 속에 홀로 모험을 떠났다. 며칠 후 그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민이에 돌아왔다. 입구에서 친절한 접수원이 반겼고 일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는 능력 시험을 위해 면접을 제안했다. 맨은 자신을 15세 C라고 소개했다. 그는 신산맥의 H마을 출신으로 미니 도시로 돌아오자 그는 다시 한번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그가 들어간 곳에서 접수 담당자가 다정하게 맞아주었고 그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걸 알게 되자 면접을 보자고 제안했다. 미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C, 올해 15살입니다. 그는 신산맥의 H마을 출신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외진 곳이었다. 그가 활용이 조직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들었을 때 접수 담당자는 꽤 놀랐다. 그 영웅팀은 매우 유명했고 막 승진한 참이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 명은 무능해서 이미 해고당했다. 그 친구는 그래도 이 경력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 이 말을 들은 C는 예상치 못한 일에 기뻐했다. 단순 자빌도 이렇게 높이 평가받다니. 다음은 능력시험 차례다. 각자 신의 축복을 받게 된다. 협회는 모험가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곳이다. 청년은 흥분한 표정으로 혹시 자신에게도 강점이 있을지 기대했다. 협회는 G급부터 SSS급까지 평가한다. D급은 강철도 배지 못하지만 A급이면 가능하다. 시험 결과 맨이 모든 수치는 최하위였다. 진짜 어처구니 없었다. 그래서 접수원은 재능이 전혀 없다고 슬프게 전했다. 전투기술은 제로라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육체노동은 여전히 있다. 돈이 바닥난 맨은 도움을 청했다. 그 친구가 모래주머니를 들어보라는 요청에 맨은 따라했다. 하지만 도저히 버티기 힘들었고 그 모래주머니는 마력을 흡수하는 이상한 물건이었다. 작은 친구는 맨이 조금 힘이 있는 걸 보고 건설 일을 시켰다. 국경 근처 마을에서 성벽 수리 인력을 모집 중이었다. 맨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바로 수락했다. 협회의 추천서를 들고 관리자를 만나자 그는 맨이 임시 노동자로 온 걸 알고 받기 싫었지만 인력 부족에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맨은 근육 하나 없는 모습이었다. 관리자는 시멘트를 섞고 벽에 바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맨은 마력을 시멘트에 부어야 하나 의문이 들었다. 자신의 고향에서는 그렇게 하곤 했기 때문이다. 3시간마다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와서 게으름 피우면 안 되고 최소 반통은 해야 한다는 규칙이었다. 물어보기도 전에 관리자는 떠나버렸다. 맨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 3시간 뒤 관리자가 돌아왔을 때 맨이 맡은 구역을 모두 수리한 걸 보고 충격에 빠졌다. 사실은 시멘트가 다 떨어져 더 이상 못했다. 중요한 건 맨은 자신이 한 달 동안 10명분 속도로 일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 높은 곳은 막대기로 펴서 작업했다. 보통 저렇게 안 하지만 맨은 해냈다. 관리자는 할 말을 잃었다. 맨에게 얼마나 일할 거냐고 물으니 일주일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너무 빨라서 결국 해고당했다. 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리자는 가진 돈을 미리 주고 나머지는 협회와 정산할 예정이었다. 맨이 다른 사람들 일자리를 뺏는 셈이라 계속 둘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사실 벽수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다. 이제 일이 없어지면 그들은 굶주릴 거다. 맨이 너무 빨리 한다고 탓했지만 맨은 별로 빠르다고 느끼지 못했다. 관리자는 맨을 SSS급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하며 여기서 떠나 수도에서 일하라고 조언했다. 나중에 맨은 협회로 돌아와 자신이 무능해 해고됐다고 말했다. 칭찬은 격려일 뿐 실제로는 너무 약하다고 여겼다. 그때 한 숙녀가 도우미를 찾으러 왔다. 하지만 돈이 별로 없어 어려웠다. 맨은 그 숙녀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다. 접수원도 와서 들으니 그 아가씨가 광부를 찾는데 일한 만큼만 돈을 준다고 했다. 이 조건은 너무 불합리해. 아무도 감히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아무것도 캐지 못하면 굶어 죽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주일 후에 광산이 압수될까 걱정하며 당장 사람이 필요했다. 대금은 협회에 나중에 지급할 예정이었다. 일자리를 빼앗기다 보니 그는 계속 일을 유지할 수 없었다. 사실 벽소리는 원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일이 없어지자 그들은 굶주리게 되었다. 그가 일을 너무 빨리 끝낸 걸 탓하지만 민의 눈에는 그리 빨라 보이지 않았다. 그의 형은 민을 SSS급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수도로 가서 일하는 게 더 맞다고 조언했다. 그 후 민은 돌아와서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해고됐다고 토로했다. 사람들이 격려하려고 칭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너무 약했다. 그때 한 소녀가 다가와 조수 구한다고 했지만 돈이 많지 않아 상황이 어려웠다. 민은 그 소녀가 예쁘다고 평가했다. 접수 담당자도 달려가 물어보니 그 소녀는 광부를 찾고 있었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이 조건은 무리였고 그 누구도 감히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 만약 아무것도 캐지 못하면 굶어 죽을 테니까 그녀는 일주일 후에 그 광산이 압수될까봐 매우 초조해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람이 필요했다. 그 말을 듣고 민은 자신이 약간의 경험이 있으니 시험 삼아 일해보겠다고 나섰다. 그는 자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광산 일을 해봤기에 어느 정도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접수 담당자는 성공하지 못하면 어떨지 걱정했다. 그 아가씨는 처음에 아이가 너무 연약해 보여 거절했어. 리셉션은 난쟁이족을 고용하려면 적어도 10은 줘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울리시아도 시도해보자고 했지. 청년은 기쁘게 따라가면서도 리셉션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어. 셀은 그가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어. 게다가 잘생겨서 기생관에서 언니들을 돌보기에 딱이라고 그 즐거운 장면까지 상상했지. 동료는 이후 건설일에서 받은 영수증을 줬는데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 무려 200골드나 받았거든. 쿠르는 믿기 힘들었어.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다니.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졌는데 알고 보니 일반 모래주머니가 아니었어. 그건 마력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거였지. 마력이 많을수록 들었을 때 더 무거웠어. 하지만 일반인은 아무 반응도 없었어. 셀은 그제야 쿠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쿠르가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들고 있는 걸 보니 엄청난 마력 소유자임이 분명했으니까 자신도 특별한 사람인 줄 몰랐던 쿠르는 그냥 산으로 데려가 잠을 재웠어.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할 거였지. 중요한 건 여기 오두막 하나뿐이라 쿠르는 여자랑 같이 자야 해서 좀 부끄러웠어. 하지만 그 아가씨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지. 쿠르는 이렇게 귀여운 울리시아와 같이 자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 아가씨는 농담이라 생각하고 깜짝 놀라며 쿠르에게 멈추라고 했어. 쿠르는 세상을 다녀봤다며 그 누구도 울리시아처럼 아름답지 않았다고 했지. 그 말을 듣고 울리시아는 당황해서 더 말하지 말라고 했어. 쿠르는 이후 초대받아 식사를 하고 오랫동안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며 기뻐했어. 자기만 항상 요리만 했으니까. 밤이 찾아오고 잠깐 잠들었는데 쿠르는 깨어났어. 뒤를 돌아보니 울리시아가 속옷만 입고 몸을 드러내 청년은 얼굴이 붉어졌지. 그녀가 너무 무심코 행동해서 아마도 쿠르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았어. 쿠르는 밖으로 나가 잠들었고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민이 깨어났다. 돌아보니 율리시아가 속옷만 입고 몸을 드러내며 청년은 얼굴이 새빨개져 부끄러웠다. 그녀가 너무 무심코 행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거라 생각했다. 민은 밖으로 나가 잠들었지만 사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함께할 운명을 안고 있어.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엠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특히 무척 사랑스러운 아이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는 꽤 놀랐다. 엠가 심심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니 심지어 친구의 옷도 직접 수선해버렸다. 그들의 목표는 일주일 안에 금화 10잎을 모으는 것. 친구가 어느 섬을 파볼지 결정했냐고 묻자 그냥 아무데나 막 파보자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는 어이가 없었다. 그렇게 하면 광석을 찾을 수가 없는데 시작하기 전에 엠는 먼저 한 바퀴 둘러보기로 한다. 잠시 뒤 그는 알맞은 채굴 장소를 발견했다. 그는 단순히 망치로 바깥돌을 쪼갰을 뿐인데 곧바로 광석 조각을 얻었다. 큰 조각 하나는 금화 센 잎에 팔 수 있다. 몇 시간 후 그는 여러 개를 채굴했다. 친구가 팔 수 있냐고 묻자 그는 거절했다. 유리시아는 이걸 엠가 찾은 거라 내놓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엠는 먼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걸 마력 결정체로 바꾸려 했다. 하지만 친구가 알기로 왕국 내에 10명도 안 되는 마법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가 한 조각을 완성하자 친구는 충격에 빠졌다. 보기엔 너무 간단해 보였고 거의 힘도 안 든 것 같았다. 사람들은 보통 1시간은 걸리는데 그는 단 몇 초 만에 끝냈다. 게다가 친구는 마법사가 마력을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건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유리시아는 서로 생각이 다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충분히 채굴한 뒤 그날 오후 친구는 바로 팔러 갔다. 엠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신이 할 일이 있다고 했다. 친구는 마력 결정체를 판 뒤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판매처에 도착했을 때 허가증을 요구했다. 친구는 이곳이 새로 생긴 곳이라 허가증이 없다고 했다. 출처를 묻자 친구는 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다. 결국 거래를 거부당하고
왕실 소속 모험가 배지를 꺼내어 어려움을 피하려 했다. 여기서 팔 수 없자 친구는 아는 사람에게 순간이동했다. 처음에는 별 가치 없는 걸로 생각했지만 조사 후 한 조각이 금화신립 상당임을 알게 됐다. 마력이 평소보다 10배나 강했고 에너지 누출을 막기 위해 정교하게 가공되었다. 결국 50개를 팔아 500금화를 벌었다. 친구는 제작자의 신원을 요구했고 이곳에서만 팔아야 한다고 했다. 상급자는 이 제품이 시장에 넘쳐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유리시아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만든 사람을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왕실에 봉사하지 않으니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친구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친구 자격으로 조언했다. 제작자가 이 나라를 떠나지 말라고 왕실 칭호를 줄 의향이 있다고. 왕이 중요하게 여기면 공작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음 날 친구가 돌아왔을 때 에무는 이미 진짜 멋진 집을 지어놓았다. 하룻밤 만에 어떻게 지었냐 묻자 에무는 자기 고향에선 늘 그렇게 한다고 했다. 친구는 그곳엔 괴물밖에 없다고 믿었다. 장면 전환, 활용화 팀은 M를 쫓아낸 이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을 만들 수도 없고 회복도 불가능했다. 모두 다투기만 해 팀은 붕괴 직전이다. 다시 M가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가자. 유리시아가 왕족 대우와 초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M는 이유를 물었고 친구는 왕국 마법사가 만든 마력 결정체를 보고 흥미를 느껴 초대했다고 말했다. M는 잠시 고민하다 거절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신분으로 일하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활용화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쫓겨날 때까지 광산에서 일할 계획이었다. 이 말을 들은 유리시아는 갑자기 기뻐졌다. 마력 결정체를 팔아서 세금을 낼 돈이 부족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직접 만들었다고 말하며 돈을 M의 계좌로 보냈다고 했다. M는 아직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듯했다. 유리시아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마법 재료를 팔아도 세금을 낼 돈이 안 돼서 작은 애는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이건 다 네가 한 일이라고 했지. 나는 이미 M의 계좌로 송금했어. 그는 아직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 이리아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그 친구는 돈이 부족하긴 해도 큰 돈을 받는 건 두려워하지. 결국 작은 애는 청년이 계속 일하길 바라고 있어. 나는 젊은이가 여기서 계속 일하길 바란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오늘 아주 좋은 광맥을 찾았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 식사와 휴식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괜찮다고 어제는 6시간이나 잤다고 했다. 사실 불용팀에서 활동할 때는 하루에 겨우 4시간만 쉴 수 있었다고 한다. 자빌 담당이라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자신 때문에 율리시아가 실망할까봐 휴식 시간을 더 보충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오해는 가볍지 않아 율리시아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좋은 장소에 도착해 친구에게 아래쪽을 파라고 안내했다. 그리고 50m 이상 깊게 파지 말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하루 만에 그렇게 깊게 팠겠는가? 그는 다른 장소로 가서 더 많은 결정체를 찾았다. 그렇게 일을 계속하다가 늦은 오후가 되자 율리시아는 꽤 큰 원석을 발견했다. 계산해보니 3골드 이상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매우 기뻤다. 아마도 마법 결정체로 바꾸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 후 광산을 캐는 친구를 찾아갔다. 예상대로 그 미친 친구는 어떻게든 하나의 굴을 완성해버렸다. 정말 대단하다. 들어갈수록 공간이 점점 넓어졌다. 어떻게 미니 하루 만에 완성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두 청년이 다가와 친구를 찾고 있었다. 손에는 광석 더미를 들고 있었지만 그걸 쓰레기라며 버리려 했다. 율리시아는 빛나는 광석을 보며 의아해했다. 그 청년은 이 광석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버린 것이다. 알고 보니 이게 바로 미린으로 금이나 백금보다 더 귀한 광석이었다. 그 친구의 마을에서는 이게 너무 흔해서 어디서든 볼 수 있어. 대체로 버려진다고 했다. 버려진 물건들을 보며 유리시아는 왜 이렇게 빛나는지 궁금했지. 그 청년은 이런 것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버렸어. 알고 보니 이건 금이나 백금보다 귀한 미스텐이었어. 그의 마을에서는 이게 너무 흔해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그래서 자주 버리곤 했지. 이 말을 듣고 유리시아의 표정은 이렇게 변했어.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건 세계 어디에서도 극히 희귀한 광석이야. 그가 찾고 있는 건 바로 오리천 구슬이었지. 그 작은 애는 이걸 전설의 광석으로 착각했어. 사람들은 이걸 신들의 금속이라고 부르거든. 하지만 M에겐 그냥 파면 나오는 것일 뿐이야. 보통 7km 정도 파면 만날 수 있는데 그가 바로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하듯이 갑자기 이시아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 이 청년은 단순히 8시간 만에 7km 이상의 터널을 판 게 아니라 남의 산을 뚫고 지나갔다니 정말 대단해. 이 정도면 그 여자는 더 이상 놀랄 게 없다고 생각했지. 산을 뚫고 지나가는 게 이동하기 편하니까 원래 메워야 하는지 묻자. 그 여자는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낫다고 했어. 일주일 동안 채굴을 마친 후 맨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찾았어. 맨의 마법 터널 덕분에 도시간 이동이 아주 쉬워졌지. 그때 시티는 활용가에서 반다나를 다시 만났어. 그녀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더 이상 그 모임의 멤버가 아니라고 했어. 그가 떠난 뒤로 많은 일이 있었대. 팀장은 계속 형편없는 음식에 화를 내고 심지어 식당에 돈도 안 냈지.
결국 전국에서 수배당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 심지어 반다나에게 맨을 찾아오라고 시켰고 그는 이 여자가 꽤 똑똑한 걸 몰랐던 거야. 반다나는 일단 동의하고 이동석을 훔쳐서 빨리 찾으러 갔지. 그 순간 군인들이 들이닥쳐 체포했어. 반다나는 마르피스가 교회에 소환되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않았다면 멍청한 팀장과 함께 잡혔을 거니까. 활용가는 여기서 해체된 거나 다름없어. 그녀가 여기 온 이유는 사실 가족이 이런 혼란에 휘말리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맨은 그녀가 쫓겨난 걸 보고 슬퍼했어. 이 순진한 청년은 다시 활용가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했지. 그 여자가 이유를 묻자 그는 고노바를 매우 존경하고 그에게 빚진 게 있다고 했어. 반다나는 그를 완벽한 방패막이로 여겨 신분을 숨기게 했다기라고 생각했지. 그는 현재 일자리가 없기에 소개해줄 곳이 있다고 했어. 아는 사람이 심각하게 인력을 구하고 있대.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일하며 돈을 벌게 되었어. 그곳은 허가받은 15개의 제작소 중 하나로 거기서 일하면 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셈이야. 그곳은 약품과 마법 장비를 전문으로 만들고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곳이지. 책임자는 대장장이 대사대사 제작사라 불려 국내 유통과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니 정말 멋진 일이야. 도착했을 때 상상과는 좀 달랐어. 문을 두드리니 한 여자가 나와 인사했는데 그가 좀 놀랐어.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니 맨은 자신이 요정족을 처음 보는 줄 알았대. 그래서 사과하고 자신을 소개했지. 대장장이 대사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이미 나갔다고 했어. 맨은 보조였고 맨이 도우러 왔다고 하니 기뻐하며 그를 안으로 데려갔어. 근데 왜인지 이 집이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지? 오늘 그의 일은 바로 이 지저분한 집 청소였어. 작업장에 들어가게 될 줄 알았는데 집안일을 도와야 했다니 그래도 익숙한 일이라 흔쾌히 동의했어. 30분 만에 그의 손길로 모든 게 새 것처럼 깨끗해졌지. 그 후에는 맨을 찾아가 다음 일을 물었어. 그런데 갑자기 한 소녀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 그녀가 그의 정체를 물었고 맨은 부끄러워하며 자신이 오늘부터 여기서 일할 거라고 소개했지. 배에 있는 인장을 보고 맨은 그게 저주임을 알아챘어.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착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 했어. 저주를 간단히 살펴본 후 그녀가 큰 상처를 입었고 아파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임을 추측했지. 다행히도 그녀는 아직 먹을 수 있어서 맨은 죽 끓여주기로 결심했어. 장면은 율리시아와 미미코로 바뀌어 맨이 발견한 희귀광산을 보고서 그 친구는 그 가치를 5만큼 이상으로 추산했어. 이건 정말 미친 일이지. 왜냐면 미드린 금속은 쓰레기로 여겨지니까 미미코는 오리안 크롬의 존재를 믿을 수 없었어. 그 소문이 퍼지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거야. 운이 좋으면 맨이 납치돼 일하게 되고 더 나쁘면 위험해서 살해당할 수도 있다고 했지. 유리시아와 미미코 앞에서 그가 발견한 희귀광산을 설명한 후 그녀는 그 가치를 5만 골드 이상으로 평가했어. 이건 정말 미친 소식이었지. 왜냐하면 그는 미스터린을 쓸모없는 금속으로 생각했거든. 미미코는 오리안 구슬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 만약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진다면 분명히 큰일이 벌어질 거야. 운이 좋으면 엠는 납치되어 일만 하게 되고 운이 나쁘면 너무 위험해서 살해당할 수도 있어. 그녀는 이 아이가 괴물이라고 인정하며 왜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숨어 살 수 있었는지 스스로 궁금해했지. 숨죽여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율리시아말로는 불용의 심부름 덕분이라는데 미미코는 그가 도망자라며 온 천하의 수배 중이라고 전한다. 친구가 물었다. 엠에게 무슨 계획이야? 율리시아는 그를 대장장이 대가로 키워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늘 자신을 깎아내리기만 한다. 잠시 청년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는 이미 죽 끓이기를 끝냈다. 이곳에 주인도 나타나 모든 게 깨끗한 걸 보고 놀라워한다. 그녀는 오필리아, 그리고 엠가 저주에 걸린 소녀를 만난 걸 알게 되자 그 소녀를 쫓아내려 하고 다시는 그 아이에 대해 말하지 말라 경고한다. 돈을 받고 나서 미에는 이게 너무 많은 돈이라 생각했다. 아직 일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오필리아는 자신이 그 소녀와 외부인을 만나게 한 걸 후회하며 지금 저주가 서서히 깎아내리는 걸 막으려 바쁘다. 죽 끓여 소녀에게 내어주자 소녀의 배가 연신 꼬르륵 거리기 시작했다. 금발 소녀는 죽 냄새가 너무 좋아 중독 여부를 시험하려 했지만 그 청년을 신뢰에 거절했다. 한번 만난 사람인데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게다가 이 몸은 저주로 거의 죽어가고 있기에 지금 독에 걸려도 상관없었다. 이번만큼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싶었다. 오필리아는 이를 듣고 제자로서 죽을 맛보게 허락했다. 한 숟가락 맛본 금발 소녀는 정말 맛있다고 칭찬했지만 곧 고통에 쓰러지고 말았다. 오필리아는 자신이 리스의 뜻에 휘둘려 식사에 독이 있다고 믿은 실수를 깨달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소녀가 갑자기 회복하며 저주가 사라졌다고 하자 교사는 너무 빠른 회복에 믿을 수 없었다. 장면이 전환되어 저주를 건 배우자들이 나온다. 저주가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주모자는 즉시 공주 리스의 암살을 명령한다. 그날 밤 그 두 사람은 도착했다. 미미코 가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공주님이 여기 계신 걸 본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경례를 올렸다. 그들은 내가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직접 찾아온 것이다. 오피리아는 저주에 걸린 작은 사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 저주는 매우 강력했다. 누군가가 암살을 시도하는데 그 아이는 프란소아 공주님의 유일한 딸이었기 때문이다. 레는 두 나라의 평화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누군가가 이 관계를 깨뜨리려 암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미코는 친구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며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저주를 풀어낸 젊은이 코트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 이야기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율리아는 코트가 끓인 죽으로 저주가 풀렸다는 이야기에 머리를 감쌌다. 하루 밤만에 일어난 일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암살 배우의 범인은 분명 저주술사와 연관이 있으며 내부 사정에 개입하고 있을 것이다. 미미코가 추려낸 용의자는 3명이었다. 첫째는 제1장군 산노바, 둘째는 제3왕자 피엘 사도라, 마지막은 교회 주교 크리스탄이었다. 그는 신도들을 이용해 리스의 방에 있는 보호 마법을 무력화할 수 있었다. 작은 아이의 계모도 궁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장군은 도적단과 연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오피리아는 지금은 적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함정을 놓아 배우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주는 15세이고 전통에 따라 1년간 외부에서 수련한 뒤 귀궁할 예정이다. 오피리아는 대장장이가 운영하는 공방을 가림막으로 활용해 공주가 몰래 단련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배우 세력은 대장장이를 추적하려 할 것이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진짜 가림막 제작자를 알 수 없게 할 것이다. 결국 암살 계획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장이로 인정받을 사람을 찾는 것이다. 마침 그때 작은 아이가 오피리아에게 높은 등급의 마석을 보여주어 그녀를 놀라게 했다. 둘은 이 물건이 코트가 만든 것임을 밝혔다. 레는 그것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사실에 기뻐했다. 다음날 아침 메이는 작업장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 메이는 선생님이 외출했다고 들었고 오늘은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메이는 일자리를 구했는데 다시 불려나오지 않아 자신이 뭔가 잘못한 줄 알고 슬퍼했다. 배고픈 배를 채우러 달려갔다. 식당에서는 모험가 팀이 인부가 부족해 당일 임무를 완료해야 했지만 거절해야 할 상황이었다. 메이는 즉시 참가 의사를 밝혔고 전투는 서투르지만 무거운 일은 할 수 있었다. 팀원 중 한 명은 메인을 어린애 취급하며 형에게서 머리를 맞았다. 형은 착하고 사과했지만 이번 임무가 만만치 않으니 가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번엔 200kg 고블린을 사냥할 예정이라 전문가가 아니면 옮길 수 없었다. 메인은 200kg은 문제없다며 웃으며 두 사람을 들어올리면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메인은 한 번에 형을 들어 올렸고 금발인 150kg 동료도 아기처럼 안았다. 모두 박수를 치며 칭찬했고 메인은 임시팀에 합류했다. 형은 자신이 격투가 칸이며 단조는 팀장인 사무라이, 신하는 명사수라고 소개했다. 메인은 이들이 친절해 기뻤고 마침내 돈 벌 일을 찾았다. 팀에는 인부가 있었지만 병으로 빠져 메인을 신경 써주길 바랐다. 내 또래인 작은 애가 뭐가 더 낫겠어. 그 형도 꽤 착하고 네가 무례했던 걸 미안해했어. 하지만 이번 일은 쉽지 않아. 그래서 너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지. 이번에는 200kg짜리 골렘 사냥이라 전문가가 아니면 옮길 수도 없어. 그 말을 듣고 코트는 웃으며 200kg? 문제없지. 만약 두 사람도 들 수 있다면 나도 끼워줘. 라고 했어.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가 형을 한 손에 들자 모두 놀랐지. 이어서 150kg인 금발도 아기처럼 들어올렸어. 모두 박수를 치며 칭찬했지. 결국 엠는 임시팀에 합류하게 됐어. 형은 갑옷을 입은 전사칸이고 단조는 사무라이로 팀장, 신하는 궁수야. 씨와 만나서 기뻐했어. 이들은 모두 친절해 보였고 무엇보다 이제 돈 벌 일이 생겼으니까 사실 팀에는 짐꾼이 있었는데 그가 아파서 엠가 대신 돌봐주길 바랐지. 그렇게 모두 던전에 들어갔는데 문 앞에 도착하자 엠가 갑자기 소리쳤어. 발로 진흙덩어리를 밟았거든. 신하가 말문이 막혀 도와줬어. 가장 약한 생명체도 자기 힘으로 못 쓰러뜨리면서 자기 발을 밟다니. 그들은 엠가 전투에 굉장히 서툴다는 걸 알았지. 다행히 두 형은 이해심이 많았어. 싸움은 우리가 맡을 테니 너는 짐만 들어.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고. 위험해도 괴물을 잡아도 데려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코트는 그들이 화내지 않는 걸 보고 놀랐어.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지 알면서도 화염룡의 이빨에서 받았던 대우는 너무나도 최악이었거든. 팀장이 조금만 실수해도 때렸으니까. 그 감동에 눈물이 흘렀어. 던전에 들어가자 그들은 빛을 밝혀주는 가루를 사용했어. 덕분에 코트가 고블린 배설물을 발견했지. 신선한 걸 보고 아직 고블린들이 이곳에 있단 걸 알았어. 동생 칸은 한두 마리면 문제없지만 만약 무리를 만나면 전투 전에 도망가야 한다고 했지. 그들은 유적 안으로 들어가고 엠는 비밀의 문을 발견했어. 그러나 고블린들이 매복하고 있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지. 단조와 신하는 즉시 적을 제압했지만 그 소리가 무리를 깨웠어. 소리로 보아 수가 너무 많아 전쟁이 되기 전에 달아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폐허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비밀의 문을 차츰 발견해 나갔습니다. 앞서도 고블린들이 매복해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조와 신하는 즉시 적을 제압했지만 그 울음소리가 무리들을 깨웠습니다. 소리를 통해 그들은 적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았고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 모두 머리가 다쳤기에 결사항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조, 비밀 통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탈출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문을 닫아버려 매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왜 두 형제를 안으로 들이지 않느냐고 묻자 신하는 눈물을 흘렸다. 밖에서는 못 나갈 걸 알기에 안으로 소리쳤다. 고블린 무리에게 쫓기고 있으니 우리가 버티는 동안 도망치라는 뜻이었다. 두 사람은 희생을 각오했고 신하도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문을 닫은 것이었다. 자신도 형제를 잃기 싫었지만 남아있으면 겁쟁이 소리를 들을 뿐이라 그저 발목만 잡을 뿐이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멈칫거림 없이 도망치라고 재촉했다. 다노조는 프로답게 그런 상황에 익숙했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켄스는 여동생을 지키는 것이 형사의 영광이라 말했다. 신하는 슬펐지만 두 형제가 무사할 거라 스스로 위로했다. 작은 방에 불을 켰는데 갑자기 천룡골렘이 나타나 경악했다. 그때 율리시아가 르를 데리고 미가 있는 여관으로 찾아갔다. 공주에게 신분을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다. 공주는 흔쾌히 동의하며 평범한 사람처럼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니 르는 없었다. 밖에 있는 반단하는 르가 북동쪽 지하 감옥에 있을 거라 했다. 율리시아는 확인하러 달려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겠지만 확인을 위해 가야 했다. 르가 위험하니 여기서 기다리게 하고 공주는 함께 가고 싶어 했다. 저주에 더 이상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호위가 주인을 떠날 수 없다고 꾸짖었고 르도 스스로를 보호할 마법이 있어 짐이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녀도 동의했고 함께 찾으러 갔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많은 발자국이 있어 르가 여기 있다는 걸 확신했다. 르가 감각을 강화하는 마법을 사용했다. 율리시아는 이상한 소리가 들릴 줄 알았지만 왜 공주가 강화 마법을 썼는지 의아해했다. 후각으로 냄새를 맡는다니 진짜 대단해. 율리시아는 두 사람이 서로 안았던 장면이 떠올라 그 냄새도 그때 기억에서 온 거라고 생각했어.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누군가 싸우고 있어서 안탐은 강해져서 언니를 위해 돌진했어. 그때 시와 다노조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지. 다행히 율리시아의 전투 능력은 꽤 높아서 고블린 무리를 쉽게 베어버렸어. 한편 그 안에 있던 두 사람은 거대한 괴물 앞에서 아직도 꼼짝 못하고 있었어. 솔직히 이 임무를 처음부터 포기했어야 했어. 그랬다면 적어도 모두 살아남았을 거야. 게다가 이 일에 너까지 끌어들였으니 미안해. 아이언 드래곤 골렘은 침입자를 공격하는 유형이야. 지나가면 분명히 죽을 거야. 두 사람이 목숨 걸고 시간을 벌었는데도 여기서 멈춰야 하다니. 쿠트는 평온한 척하며 괜찮다고 말하고 나랑 함께 도망치자고 했어. 먼저 이 골렘을 처리해야 해. 그렇게 청년은 들어가서 공격을 쉽게 피했어. 아마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한 방 한 방이 아팠지. 용은 고통 속에 싸웠지만 곧 여러 개의 머리가 잘려나갔어. 신하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 순식간에 거대한 생명체는 돌더미로 변했지. 슬림조차 쓰러뜨리지 못했다면 이게 얼마나 강한 건지 알 수 있어. 하지만 시에게는 이게 단순한 채굴 작업에 불과했어. 그는 어릴 적부터 이 일을 해왔다고 웃으며 말했지. 율리시아가 마침내 뛰어들어 그가 낫으로 용을 부숴버리는 방법도 알려줬어. 언니가 손을 흔드는 걸 본 그는 아무 탈 없이 율리시아가 위험에 처한 다른 두 사람을 구하러 간 덕분이야. 사실 고블린 무리를 처리한 뒤에야 그녀는 그곳에 들어갔어. 부상했지만 두 사람의 생명엔 지장이 없어. 그녀는 전설을 떠올렸어. 전투 능력 G급이지만 채굴 기술 S급을 가진 소년이 낫 하나로 브라이어 드래곤을 무찌른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 시가 바로 그 전설의 증거야. 이 사실에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어. 밖에 나가니 K가 고블린이 이곳으로 도망친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서 이 일을 맡았다고 했어. 다노조도 율리시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지. 그는 새로 지을 공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를 초대하고 싶어 했어.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에 망설였지. 칸스는 좋은 기회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그 일에 모험가도 필요해서 그들을 고용하고 싶어 했어. 모두가 기뻐했지만 시의 엄청난 힘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했어. 율리시아는 동생에게 돌아가서 능력을 점검하라고 당부했어. 실력을 정확히 알면 공장에서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 후에 모임에 도착하니 미미코가 이미 와 있었어. 그녀는 자신이 왕실 마법사이며 시의 능력을 검사하러 왔다고 소개했지. 오피리아가 시를 많이 칭찬했다고도 했어. 검사를 마친 후 모험가들은 목숨을 건 탈출을 축하하며 식사를 하러 갔어. 율리시아는 친구에게 시의 진짜 능력에 대해 물었지. 그 모임에서는 G급부터 SS급까지만 평가할 수 있다고 했어. 즉, SSS급 이상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C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 모든 수치와 능력치가 SSS였고 그의 체내에 숨겨진 마력은 그녀보다 훨씬 많았어. 그를 장인으로 삼는 건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지. 미미코는 자신이 검사 담당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만약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갔다면 큰일 날 뻔했거든. 두 친구가 돌아왔을 때 접수 담당 소녀는 귀를 막고 있었어. 분명 모두 들었고 그 결과 때문에 짝꿍들이 장난치며 C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했나 봐. 쿠트는 이후 모험가들과 마차를 타고 돌아갔어. 그들이 도착한 곳은 텔레포트 마법이 안 통하는 외진 곳이었고 공주가 훈련하기에 적합했어. 악마 종족 영토 근처라 이 지역은 매우 중요했지. 새로 세운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모험가들을 고용한 건 의심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어. 그들의 능력을 평가한 율리시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봤어. 하지만 엑스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지. M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건 이번 모임뿐이었어요. G급부터 SS급까지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SSS급 이상은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M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수치와 재능이 SSS 등급이고 몸 안에 잠재된 마력은 그녀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를 장인으로 삼은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미미는 속으로 자신이 검사라서 다행이라 생각했죠. 밖으로 알려졌다면 큰일 날 뻔했으니까요. 두 친구가 돌아왔을 때 작은 접수원은 귀를 막고 있었어요. 아마 모든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죠. 결과가 그 커플에게 놀림감이 되고 그녀도 M의 능력을 아는 이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차를 타고 모험가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차원석이 없는 외진 곳이라 공주가 수련하기에 적합했죠. 악마족 영토 근처라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새로 지은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모험가들을 고용한 것이 다른 이들의 의심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평가한 율리치 않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죠. 쟤는 자신의 정체성에 아직 혼란스러워했고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들은 대장장이가 어떤 사람인지 물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어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벽 근처에 도착한 후 그가 누구인지 밝혀졌죠. 맨은 예전에 해고당한 일을 떠올린다. 술이 이를 맞자마자 쫓겨난 기억. 자신이 무능해서 쫓겨난 줄 알고 오해하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율리시아가 여기야, 이곳이 그들의 거점이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주변은 텅 비어 있었다. 세 사람은 걱정했지만 잠시 근처 여관에서 머물고 맨에게 직접 작업장을 짓도록 부탁했다. 맨은 나무로 지으면 하루면 끝나지만 깔끔하고 튼튼하게 짓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한다. 두 형제는 하루 만에 작업장 짓기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는데 그 청년은 단 3일 만에 원하는 작업장을 완성했다. 율리시아는 그의 마법 능력을 이미 보았기에 3일 이상 걸려도 괜찮다고 했고 필요한 재료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했다. 맨은 중요한 재료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홍옥, 청옥, 그리고 그리핀 깃털이었다. 신하는 그 재료가 건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백발의 그녀는 새 형제도 궁금해하는 걸 알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누게 했다. 공주도 식사와 휴식에 신경 쓰라며 서두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모험가들도 초대되어 설명을 들었다. 그 여동생은 아마 맨의 능력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맨은 단검 하나로 골렘을 혼자서 처치했다며 철골렘 채굴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신하는 아직도 그가 무서워서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율리시아는 자신도 예전에 왕실을 위한 모험가였다고 소개했다. 엘은 평범한 귀족이 아니며 왕가의 문장이 새겨진 단검을 꺼내며 이 왕국의 세 번째 공주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신분을 숨기고 있어 모두가 존경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율리치아는 자신이 과거 왕실을 위해 모험가로 일했다 소개했고 엘은 평범한 귀족이 아니라 왕가의 세 번째 공주임을 보여주기 위해 왕족 문장이 새겨진 단검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신분을 숨기고 있기에 그 사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사실 그들은 아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아. 확실한 건 하나, 미는 전투 기술이 전혀 없다는 거야. 하지만 나머지 모든 능력은 최고 수준이지. 그야말로 숨겨진 폭풍 같은 존재야. 이건 전설 속 레벨로 존재 여부조차 의심받던 경지였다. 하지만 민이 보여준 모습은 진짜임을 증명했다. 율리시아는 민이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생각해 그들의 진짜 등급을 숨기고 있었다. 이곳에서 선택받는 대장장이 바로 그가 코르다. 비밀이기에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신하는 이들이 민에게 진실을 숨긴다고 불만을 품었다. 그녀는 한숨 쉬며 말했다. 코르의 성격상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거라 했다. 더 중요한 건 악의 세력들이 민의 특별한 능력을 알면 이용하려 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하는 오히려 이 둘이 민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오빠는 동생의 감정을 다잡기 위해 도움을 주었다. 레오는 민이 저주를 풀어준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것도 죽은 자의 죽음처럼. 현재 적대 세력은 공주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이 외진 장소를 선택한 것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모든 사건 뒤에 있는 자를 찾으려는 목적도 있다. 코르는 아무것도 모른다. 주목할 점은 저주를 발견했을 때 민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줬다는 것이다. 그는 정말 선하고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 그런 성격 덕분에 율리시아는 민을 언제나 보호하기로 맹세했다. 레오도 친구로서 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단호조는 모험가라 왕실 명령에 의무는 없지만 코르를 친구로 여기기에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다. 그는 동료를 지키는 것에 이유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명예를 걸고 공주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 말을 듣고 율리시아는 매우 기뻐했다. 신하는 민을 만난 지 하루 만에 죽고 사는 맹세를 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했다. 율리시아도 그런 감정을 이해했다. 사실 만난 지 겨우 일주일이었으니까. 그녀는 고민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밖에 나오자 그녀는 민이 자신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작업장에 도착하자 기적처럼 거대한 집터가 완성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 청년이 다가와 왜 아직 완성 안 됐냐고 물었다. 그는 이 모든 걸 혼자 팠냐고 묻자 코르는 자신이 땅 파는 장인이라며 웃었다. 사실 그런 장르는 없으니 어이가 없었다. 공주는 청년의 실력을 인정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고향에서는 매일 수십 채씩 집을 짓는 게 일상이다. 자신은 마을에서 가장 약한 편이라며 능력이 없다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이 많은 임무를 받는 것에 짜증나지 않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했다. 예전 팀에서는 자신을 쓸모없는 놈이라 불렀고 율리치아가 이렇게 기회를 준 게 너무나도 행복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다. 지금 이 순간 순수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작은 일에도 자신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서로 웃으며 앞으로 친구가 되자고 약속했다. 한편 단호조는 밖으로 나가 반다나를 만나 정보를 샀다. 그는 모험가 비버가 자신의 팀을 해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반다나는 비버가 악당들에게 고용되어 여러 팀을 해체시키는 모험가로 위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목표는 바로 사쿠라 팀이었다. 모든 정보를 종이에 적어 그가 직접 해결할 수 있게 했다. 밤이 되자 단호조는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린 그자를 찾아갔다. 그는 팀 사쿠라가 아직 살아 돌아온 것에 몹시 분개했다. 놀랍게도 그자는 공주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 정보를 팔아 돈을 벌 생각이었다. 단호조는 그의 대담한 아이디어를 칭찬하며 잠시 웃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깨닫고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는 침착하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며 자신의 악행을 다 털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 비비는 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단 바나는 그를 붙잡아 단호조에게 맡겼다. 단호조는 그에게 오래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아왔다고 했다. 칼날은 목에 닿았지만 그는 손을 쓰지 않았다. 적어도 이전에 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이번엔 용서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친구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손대면 다음번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엄포를 놓았다. 단 바나는 자신이 이 방해꾼을 단호조에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줄 알았기에 실망했다. 그녀가 행동하려던 찰나 갑자기 2명의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나타나 그를 데려갔다. 그들이 미미코 왕실 3급 마법사 산하 정보부대임을 알아차린 단 바나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 편지를 받은 그 순간 그녀는 이제 시의 고향으로 출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로열 메이지 3급 미미코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 편지를 받고 그는 이제 시의 고향으로 떠나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며칠 후 모두는 민이 지은 성 같은 공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칸스는 꿈을 꾸는 줄 알았다. 한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일을 해낼 수 있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완성되어 흠잡을 데 없어. 이제부터 여기가 나와 M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다는 사실에 기뻐. 그 청년은 나와 모두를 초대하며 각 구역을 소개해줬다. 특히 눈길을 끈 건 바로 푸른 옥석으로 만든 물 생성 장치였다. 그것이 연구 동력으로 변환되어 이제는 아무 걱정도 없게 되었다. 빛 또한 마법 수정인 석영으로 만들어져 1년 내내 꺼지지 않고 빛난다. 그 말을 들은 우리 셋은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 각자의 침실도 모두 똑같이 넓고 편안했다. 그가 유리시아에게 대장장이가 언제 올지 물었더니 작은 녀석은 바쁘니 신경 쓰지 말라며 거짓말했다. 그가 내 방이 어디냐고 묻자 그저 부엌 구석에 자는 조역일 뿐이라 했지만 우리 5이 꾸짖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여기에 눕히라 강요했다. 2시간 동안 설득한 끝에 마침내 결계로 저주를 막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래서 유리시아는 미미코가 준 부적을 하나하나 손수 붙이기 시작했다. 그 후 엘이 나와 누나를 놀려 코트를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다. 에이아는 얼굴이 빨개지며 전혀 질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동생에게 순진함을 이용하지 말라며 경고했다. 그럼에도 다음날 그들은 여전히 달콤한 시간을 보내며 캉메니 집안을 모두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런 다정함에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졌다. 다른 이들도 이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 없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 청소하러 갔다고 했다. 누군가 벽에 낙서했으니 지워야 한다고 했다. 유리시아가 깜짝 놀라 달려가 확인했는데 모든 부적이 사라져 있었다. 미미코는 부적에 한 번 붙으면 떼어내기 어렵다고 했지만 미미코는 일단 얽히면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